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요새요 밤마다 집집마다 들리는 소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뒤척뒤척 꾹꾹 벌떡 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더워서 뒤척뒤척 에어컨 꾹 켰다가 전기요금 걱정에 꾹 껐다가 벌떡 일어나서 촤 샤워하는 소리입니다. 공감 가시죠? 최근 국회에서요 폭염시 에어컨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또 몇 년째 계류 이런 거 하지 말고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김명준 뉴스파이터 에어컨을 24도에 맞춘 것처럼 시원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악했던 그 사건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어머 세상에 80cm의 흉기로 살해한 이 30대 남성 인간이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어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 들어와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안진용 기자님 이 인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뚫린 입에서 나온다고 다 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같은 아파트 주민을 80cm 길이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이 30대 남성. 오늘 오전 피해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네. 본인을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냐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주저없이 그렇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또한 마약 간이 검사는 또 거부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스파이들 때문이라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이 피의자 앞선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내용은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죄송한 마음이 없대요. 이런 인간 처음 봤어 진짜. 일부러라도 반성하는 모습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스파이요? 이건 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런데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인간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으로 왜 샀습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습니다.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저는 나라를 중국과 함께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럼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셨어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뭐 미안한 말씀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범행 동기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심신미약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코미디 장면 아니에요. 지금 저 인간이 뭐라고 지금 저 입에서 지금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최명기 원장님.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뭐 중국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라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다. 정말 웃기지. 콧구멍이 두 개라도 숨 쉬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저 인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과대망상이랑 피해망상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과대망상은 자신은 우리나라를 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과대망상이 있는데 세상에. 그거를 하는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한반도를 스파이들이 점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처단해야 될 거다라는 피해망상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본인을 갖다 마치 정치범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양심수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양심수에 해당되는 점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신은 심신미약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 입으로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나쁜 짓을 한 인간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든 형량 줄여보려고 제가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말들을 늘어놓기 마련인데 이 인간은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자기가 심신 아니다. 심신미약이 아니다. 난 멀쩡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인간 이번 범행하기도 전에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신고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1년간 이 피의자와 관련된 신고 건수가 무려 7건이나 됐습니다. 세상에. 7건의 신고 내용은 그런데요.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에서 뭐 욕설을 한다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공포를 조장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과 관련된 신고가 2건이 있었고 대사관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이상 행동을 하다가 경찰이 자체 발견한 건이 2건이나 됐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나머지 3건이 참 요상한데요. 네. 피의자 본인이 남녀가 음란 행위를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신고한 건이라고 합니다. 와, 아까 뭐 최명기 원장님이 피해망상, 과대망상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분통 터지는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인간 관련해서 신고가 7차례 있어서 그렇다면 그리고 보세요. 남들한테 이상한 행동을 한 걸 막 보여요. 한 게 전해지고 있어요. 충분히 사전에 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이웃 주민들에게 친구에 따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혼자 있으면서 30대 나서 욕설을 하는 모습도 여러분 포착이 됐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식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처리 안 된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걸 알았다고 하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뭡니까? 이게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어린이 놀이터들 있잖아요. 네. 마을에 가면 그 동네 놀이터에 자기가 이번에 썼던 흉기 있잖아요. 이거 네. 갖고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싸우는 놀이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만약 실현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처음에 이 그 흉기를 허가를 받을 때는 장식용으로 80cm 흉기 소지를 허가를 받았어요. 지금 법에 보면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 관리하는 법률에 따르면 살상용 무기로 볼 수 있는 15cm 이상의 도검을 구입할 때는 경찰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절차가 저는 너무 느슨하고 허술하잖아요. 허술하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신체 검사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신청한 사람의 신청이나 자료만 보고도 그냥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러니까요. 운전면허증에서 이걸 다 이게 무슨 근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무적으로 도검을 갖고 있는 부분, 특히 장신용으로 도검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정말 면밀하게 이 사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따지는 것보다는 운전면허 소지가 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아하. 실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한 번 발급을 받으면요 별도의 뭐 시간이 지나면 갱신하거나 이런 절차도 없어요. 어머 세상에. 한 번 허가 받으면 계속 가질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누군가 이걸 허가를 받고 놔두면 그게 세월이 지나서 자식이 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진짜. 수 있죠. 네. 가족이 함께 살게 되면 아하. 이런 여러 가지 허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으니 앞으로는요 이게 허가제 자체로 좀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정신병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이런 살상용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도검류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제도에 허점 구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 동일한 이번에 범행에 사용된 그 80 얘기만 해도 흉측하잖아요. 80cm 길이의 그 흉기. 근데 이 흉기를 들고 놀이터에 나와서 애들한테 칼을 휘두르는 이 흉기를 휘두르는 이 신용을 하면서 싸우자고 했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데 당시에 허준 변호사님 뭐 이 동네 주민들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변인들이 이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런 말은 돌고 돌아 어떻게 좀 많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작에 이 사람 행동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저는 이 사건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정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점이 물론 허가를 쉽게 내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한번 허가가 난 이후에 관리가 너무 구멍이 뚫려 있다. 너무나 그러네요.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뭐 도검류를 한번 가지고 나서 늘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걸 잘 관리하리라는 우리가 보장을 모두에게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뭐 갱신은 아니더라도 이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충분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설령 아직까지 그런 근거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지난해 1월에 이 사람이 도검료에 대한 소지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여러 번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도검 소지 허가에 대해서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통합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지적이 이어지니 이 경찰 측에서도 이 부분 좀 들여다보고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단 지금 8만 정이 넘는 도검류를 전수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지 허가 규정뿐만 아니라 갱신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방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 허가를 받을 당시에 정신질환 관련한 서류 제출하는 걸 의무화하는 규정도 만들겠다고 네. 하고요. 그 이후에 허가 이후에도 뭐 범죄를 새롭게 저지른다거나 가정폭력 이력이 있다거나 하면 이 부분 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경찰청이 이제 나와서 저 도검류에 대한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이제 뒷북대응 아니에요? 이런 거는 충분히 예견 못했어요? 정말로 한심합니다. 한심해. 지금부터라도 정말 전수조사 단단히 단속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 국민의 뇌리에 정말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그 사고로 남아있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 이 결과를 좀 알아보기 전에 그제 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어요. 그때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발에 엑셀 자국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으니까 죄송합니다. 유족분들이랑 희생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유족분과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무려 9명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더 주변을 숙연케 하고 가슴 아프게 했는데, 지금 기자들이 현장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김묘성 기자님, 저 당시에 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달 1일이죠. 무려 9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과 동승자를 포함해서 7명을 다치게 한 이 시청역 역주행 사건. 이 운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 들어가면서 숨진 피해자와 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무려 10번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지난 3차례의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줄곧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입니다. 약 한 달간의 조사를 이어온 경찰이 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관심이 정말 그리고 공분이 컸어요. 오늘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주차장 출구 약 7, 8m 전에 이르러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까지 제동 페달이 작동된 적은 없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피의자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의한 사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죠?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이 참사를 초래한 원인이었다고 지금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네.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한마디로 운전 미숙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가속 페달을 밟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증거물을 분석을 했더니 사고 차량 가속 페달을 변이량 99%로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이량, 가속 페달의 변이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달을 밟을 때 거의 대부분 풀악셀 가까이 밟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속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잠깐 아까 앞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사고 충격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발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0%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변이량이 99%대를 유지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잠깐 흔들림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언정 거의 대부분 풀악셀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EDR 기록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고 차량의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고 브레이크 등도 전멸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외제차를 치고 난 이후에 브레이크 밟은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그러니까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라고 경찰이 최종 수사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게 국과수, 즉 과학수사에 개가한 거예요. 이 국과수의 이 분석 결과가 없었다면 지금도 저 운전자는 자신이 저 차량의 급발진이었다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사고 원인이 운전 조작 미숙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증거는 굉장히 의외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고 발견됐다고 하는데 바로 그 운전자가 사고 당시 신고 있던 오른쪽 신발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 신발 밑창에 새겨져 있던 엑셀, 이 페달 문양이었던 거죠. 자, 일단 신발 밑창에 엑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던 것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는 거죠. 자, 국과수의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엑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는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긴장을 하면 갑자기 몸에 힘을 팍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밟은 상태에서 여기에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충돌 질적, 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과학수사 덕분에 이걸 밝혀낸 거예요. 국과수의 과학수사 덕분에. 그게 딱 신발 밑창에 문양이 가속 페달 문양이 찍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명규 기자님, 저 운전자는 진짜로 당시에 자신이 가속 페달만 이 주구장창 밟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네, 행동을 봤을 때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브레이크는 우리가 밟았다가 뗐다가 하잖아요. 가속 페달을 그렇게 밟았다가 뗐다 하진 않거든요. 아하. 그렇게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완전히 밟고 안 뗀 거고요. 그거를 보다가 보면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러 가속 페달을 끝까지 계속 밟는 경우에는 다른 차를 뭐 추월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갖다 해치고자 하는 동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동기가 형성하는 점이 경찰에 설명해 보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사실은 이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됐잖아요. 사건. 저 운전 미숙으로 지금 무고한 희생자 9명이 났어요. 그리고 최전봉 교수님. 더더욱 희생자가 많았던 이유는 방향을 인도 쪽으로 튼 거 아니에요. 저 운전자가.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에 지금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행인들이 칠 때 당시 시속이 107km래요. 세상에. 시속 107km로 인도를 향해 돌진을 했으니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몸을 피할 겨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 속도면 네, 세상에. 저렇게 빠른 저 보세요. 저 차 지나간 거 보세요. 네, 진짜. 네. 저렇게 107km 정도까지로 충격을 했으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사실 이제 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왜 인도로 그럼 돌진했냐 그 이유를 물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이 운전자가 주행 중에 왼쪽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에 보면 약간 아치형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철골. 네. 그렇습니다. 그 구조물이 있어서 운전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걸 부딪히면 속도가 좀 줄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제 뭐 운전 미숙이든 뭐든 이게 가다 보면 속도가 붙어 있는데 이걸 멈춰야 되겠는데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걸 좀 부딪혀라서라도 멈추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건 이거는 보행자들이 무단횡단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아하. 이게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렇죠. 조금만 충격이 가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 네. 이 운전자가 또 하나 진술한 게 뭐냐면 울타리 아까 말씀드린 네.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울타리 뒤편에 보행자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데 어쨌든 운전 미숙으로 결과는 나왔고 이렇게 정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인도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나 이런 잘못된 판단 하나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점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운전자는요, 국과수의 이 명백한 이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그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그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그런데도 급발진을 주장을 계속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되풀이할까요? 어떻습니까, 허준 변호사님?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기존의 본인 주장, 그러니까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걸로 봐서 재판 중에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양형상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행자용 울타리라는 것을 알고 돌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본인의 의도는 속력을 줄이려 시도하는 거였다고는 하지만 보행자 울타리라는 것은 그 뒤에 인도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네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는 양형상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교특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최대 형량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정 최고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너무너무 분통 터지는 그런 충격적인 사고 결과가 오늘 나왔고요. 앞으로 이 사고 재판 과정까지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 상태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목을 보니까 안진용 기자님 무슨 교통사고로 날 뻔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북한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어허. 최근 북한은 이 폭우로 인해서 압록강이 범람했습니다. 자, 그래서 강 하류에 있는 평안남도 신의주시와 의주금 섬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죠. 야, 완전 물바다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허.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보트를 타고 시찰에 네. 나선 모습을 공개했다는데 네.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영상이 있어요, 네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큰 물과 폭우로 인한 엄중한 피해들이 연속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너무 감정에 오르시어 지형 침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잠겨든 침수 지역을 돌아보시면서 만성적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재해 방지 사업을 관조적으로 대하여 온 일꾼들의 무책임하고 요령주의적인 일본세가 초래한 엄중한 결과는 자연의 재난보다 더 위험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김정은이 현장에 이 방문하는 그 영상이나 사진은 저희가 많이 접했습니다만 이번 영상은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뭐 현지 시찰을 나간다 이러면은 뒤에 막 사람들이 쫙 도열하고 있고 완벽한 정장을 입고 되게 안전한 장소에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멋진 모습만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멋진 모습이 연출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지금 보시면 구명조끼도 없이 보트에 그대로 탑승하고 막 저 소나무 가지에 막 부딪히는 모습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보트도 출렁출렁 거리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뭐 셔츠도 이렇게 약간 풀어져 있는 그런
굉장히 뭔가 실질적으로 내가 실무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느낌까지 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김 위원장 탑승한 보트에는 그런데 전용 잿더리까지 있다고 해서 지금 사실 수해 현장에서 주민들 불만이 대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직접 애민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주민들 가까이에서 직접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현장 지도를 하고 시찰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평소와는 다른 어떤 이미지로 연출한 영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전에도 지금 이게 하루만 보여진 게 아니라 저희가 저번에도 전해드렸었는데 사흘 내내 지금 국경 지역에서 저렇게 시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차량을 타고 저렇게 바퀴가 거의 반쯤 물에 잠기는 사실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 지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피해가 워낙 큰데 구체적인 피해 지역명과 피해 인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못할 만큼 피해 상황이 크다고 하거든요. 그 집계도 못 할 거예요. 저기는 저 체제에서는 못 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일각에서는 지금 몇천 명이 지금 사상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해서 저런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고무보트 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죠? 잠깐이지만 고무보트에서 내려서 전용 열차 오르기 위해서 돌계단 올라가는데 그 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넘어져, 아이고 넘어질까봐 이러고 막 아이고 저 보세요. 이건 탑승할 때고 고무버스 내릴 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냥 두 팔 벌려가지고 아이고 넘어질까봐 그냥 벌벌벌벌 떨어요. 그런 모습, 그게 그런 거짓의 모습, 그런 신용, 그런 걸 지금 북한 주민들이 지금 수해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거 영상을 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거 만약 나중에 본다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보여주기 쇼다 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 어떤 의도가 깔린 걸까요? 전문가에게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8일에서야 현장을 방문했지만 27일에 이미 신의주 의주 지역의 상당 부분이 침수된 상황이었어요. 27일 날 김정은 위원장은 전승절이라고 해서 평양에서 무려 하루에 6개 행사에 참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공연까지 웃으면서 즐겨봤거든요. 신의주 의주는 이미 압사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죠.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보트를 타는 건 지도자의 경호 의전상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근데 일부러 위험한 모습을 연출하는 거죠. 우리의 어느 정도 추정이 맞았죠. 전문가가 딱 봐도 저건 일부러 연출해서 그나마 지금 수해로 앞서 우리 허준 변호사님 설명했잖아요. 지금 수해로 수많은 지금 집계조차도 안 되고 있는 사상자가 지금 성남 민심, 그 북한 주민 민심을 달래게 하려고 지금 저런 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보니까 무슨 질책도 하고 그랬다는데 대체 어떤 질책과 또 뭐 그런 뭐 강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김효성 기자님. 네, 각급 간부들 그러니까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질책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질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비상재해와 관련해서 위기 대응 체계가 있는데도 그것을 초기에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더 키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부실한 재해 방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과거에 문제가 없었던 수해가 없었던 지역까지 이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점을 쭉 열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킨 그 대상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밝힌 바로 다음 날 그 경고대로 문책성 인사가 단행됐다고 합니다. 최명기 원장님, 김정은한테 부족한 건 뭐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만 부족한 건 그 정신인 것 같아요. 내 탓이요. 그 정신이 부족해요. 그 해외 러시아나 이런 데 다니면서 무기, 핵 그런 거 거래 서로 거래나 하고 그럴 시간에 북한 이곳저곳에 수해 대책 같은 거 신경 썼으면 이런 거 피해 줄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한 나라의 재원이란 거는 제한이 되어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본인들은 개방적이라고 하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재원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 재원이 저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팔 벌벌 하잖아요. 지금 뒤에서 그냥. 네.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의 구도는 뭔가 하면 옛날에 왕조 시대랑 비슷한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왕은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밑을 갖다 받쳐주고 있는 신하들이 잘못해도 나라가 잘못됐다는 컨셉을 갖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왕은 자신은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신하들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본인의 저런 모습만 나오는 거지 그 밑에 경찰이라든가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애쓰는 모습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므로 인해서 네. 나는 진정 나라를 신경 쓰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는 그 밑에 관료 때문이다라는 걸 해서 본인이 빠져나가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아까 귀에 쏙 들어온 말이 있었어요. 최재명 교수님. 네. 이게 왜 전문가가 보기에도 쇼 보여주기 신기하면 아니 저 고무보트에 잿더리가 웬 말입니까? 잿더리가 지금 이정실에 지금 담배가 지금 눈에 들어와서 손에 잡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기다가 전용 뎃대를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진짜네. 더 황당한 거 뭔지 아세요? 고무보트예요, 고무보트. 아하. 고무보트에서 담배를 펴요? 그러네요. 만약 이거 구멍에 그렇죠. 나면 어떡할 거예요? 담배 불똥 튀어가지고 그죠? 당연하죠. 그리고 구명조끼 안 입은 건 저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자기만 아니면 모르. 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 그렇죠,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지금 보면 군인들 저거 구명보트를 운행하는 군인들만 입고 있어요. 지금 보면 네. 저기 옆에 탄 사람들 김정은이 아니면 다른 사람도 못 입잖아요. 아하. 저런 행동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고요. 네. 이게 사실 최근 국정원에서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 몸무게가 140kg에 달하는 초고도 비만이라고 밝혔고 네. 또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혈압, 당뇨가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고 그 약을 먹고 있는데 새로운 심장질환 약을 찾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하. 건강상 상당한 문제. 그런데도 흡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성도 지금. 못해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뭐냐면 이게 본인만 저러는 게 아니고요. 비상대책위가 지르는 전흥 열차 있죠. 여기서도 네. 지금 담배하고 성냥 아이고, 보이시죠. 아이고, 그리고 딸하고 맨날 김주혜 네. 그 딸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 딸은 아직 10대예요, 10대. 아하. 그 애 있는 데서 담배를 펴요. 아하, 간접흡연 참나, 아닙니까? 진짜. 그리고 아이고, 진짜. 그 김주혜가 성냥갑 들고 있는 모습까지 나와요. 아이고 참 아빠를 데리고 진짜 다니면서. 참 그래서 가정교육 잘한다 진짜네.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 김정은의 태도 자체는요. 존중받을 수도 없고 네.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건강도 악화됐는데 다른 사람 위협 빠뜨리는 행동까지 하고 맞아요. 있으니 이런 순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북한 저 김정은은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니 휴대전화가 혹시 비싸서 흠집 날까봐 종이봉투에 숨긴다는 거예요. 안지영 기자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통 숨기거나 가릴 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거나 아하. 감출 때 뭔가 그런 게 있을 때죠. 아하. 그럼 과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통해서 그 상황 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네? 자, 서울 종로의 벼룩시장인데요. 어. 손님들 사이로 경찰들이 돌아다닙니다. 빨간 네. 원 보이시죠? 네네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봅니다. 어. 그리고 경찰들은 황급히 그의 뒤를 쫓는 모습이죠. 그러네요.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힌 남성. 어. 티셔츠가 길게 늘어져도 포기하지 어. 않고 안간힘을 쓰면서 저렇게 도주하려고 하는데요. 어허. 그러나 경찰 한 번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남성은 양손이 묶인 채로 검거되고 맙니다. 야, 일단은 경찰분들 잘했어요. 지금 집념의 경찰분들이요.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막 옷이 늘어진데도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썼을까요? 네, 지난달 28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묘의 벼룩시장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붐빈 오후 시간대였습니다. 그때 112에 신고 하나가 접수가 됩니다. 아하.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경찰들이 그래서 바로 출동을 했고요. 현장에서 용의자로 의심되는 남성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발견함과 동시에 바로 이 용의자가 도주를 하네요. 아하. 근데 얼마 못 간 남성 약 30m가량 도주 후에 경찰에 잡히고 마는데 보시면요. 이렇게 잡히는데도 티셔츠가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그러니까요. 끝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도망치려고 하지만 결국 얼마 못 가서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 관련해서 목격자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진짜 걸렸나 봐요. 그래갖고 막 도망가는데 저까지 막 난리 났어요. 도망가는 거. 저 아래서부터 진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같이 공통점이 아둔한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저기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진짜. 그러니까 당장의 순간만 보면 된다는 생각 잘못된 그러니까요. 생각이고요. 60대 남성이에요. 60대 남성. 참.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종이봉투 안에 휴대전화를 몰래 감춰서 구멍을 뚫어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을 한 거예요. 아유, 이런 진짜. 행동을 왜 하는지 그 시장까지 와서 저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혔잖아요. 네.
그 잡히고 도망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뭔데 않습니까? 또? 휴대전화를 땅에 버리고 부수려고 했어요. 아하이. 그러니까 결국 증거를 인멸하려는 불법 촬영을 했다는 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있잖아요. 저 사람 포렌식이란 단어 못 들어봤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검거되자마자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시도까지 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정성과 그 머리로 좋은 일을 생각했으면 진짜 큰일 했을 것 같아. 저 종이봉투 안에 구멍 뚫어서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허준 변호사님. 근데 본인도 갑자기 퍼뜩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창피한 줄은 알았나 보죠? 창피한 줄이라도 알아야죠. 창피한 줄 알면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맞아요. 본인도 아마 처벌받을 것도 알고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저렇게 휴대전화를 부수어가면서까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성폭력 처리에 관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일단 이 사람 체포가 됐는데 네.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어디 유포를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그러네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입니다. 당연히 형량도 강화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남성의 또 다른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추가 범행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파이트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대요. 아니 그럼 허준 변호사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인간이 혹시 그동안 찍어놨던 거 증거 인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수사기관 측에서는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확보가 있다고 지금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그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영장을 신청했겠지만 법원에서는 결국 구속의 여부를 판단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주거가 부정하거나 이런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불구속 상태에서 철저하게 수사받아서 엄벌에 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법이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 무분이 안녕, 왜 나왔어? 아, 메달로 빛내고 매력으로 녹이고, 뭔가 김효성 기자님 메달 얘기가 나온 거 봤더니 뭐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매력으로 녹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이제는요, K-드라마 아닌 K-올림픽, K-스포츠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파리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에게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허. 어제 저희가 사격의 김예지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과거 영상, 그 세계 신기록 수립 때도 냉철한 표정을 유지했던 그 영상이 다시금 화제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도 또 집중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여자 존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쏟아지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는요. 네. 펜싱 국가대표입니다.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호. 세계 각국의 팬들이요, 정말 열광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허. 해외 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올림픽을 보는 이유, 바로 오상욱 때문이다. 잠깐 우리나라의 응원을 멈췄다. 대한민국 화이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오호. 신이 한국에 잘생긴 남자를 모두 모아놨다라는 굉장히 감격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저 콧날 보세요. 어머, 대박 사건. 진짜, 야, 진짜 이거 조각남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잘생긴 거, 진짜 오상욱 선수의 온통 얼굴에 김이 묻었네요. 김이 묻었어요. 그런데 눈에 확 띄는 건 왜 뭔가 알겠는데, 허준 변호사님, 진짜 허준 변호사님 보시기도 이런 반응이 전 세계에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아니, 보는 눈은 정말 전 세계인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다비드상이 살아 그러니까요. 움직이는 줄 와, 알았어요. 조각남 진짜. 그런데 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실력까지 좋고 인성까지 좋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이 여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브라질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아, 그래요? 거예요. 브라질 여성 팬들이 좋아요를 그렇게 누른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금메달 깨무는 모습 보세요. 진짜 어허. 저의 마음도 찔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제가 실력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개인전 그랜드슬램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다 금메달했고 이번에 또 올림픽 개인전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야, 이관왕 대박 사건이네. 네, 진짜. 그리고 지금 단체전에서도 네. 지금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이게 단체전 3연패한 게 아시아 최초거든요. 진짜예요? 어머. 네, 그러니까는 사실상 오상욱 선수는 펜싱으로 할 수 있는
있는 거의 모든 실력을 다 보여줬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은 그야말로 오상욱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대단한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실제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결승전 직후에 단체전을 같이 했던 멤버가 우리는 지금 오상욱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너무나 겸손하게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는 어펜져스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펜져스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어벤져스와 펜싱의 합성어입니다. 어머, 멋지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팀으로 잘해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준 거예요. 네. 이런 멋진 오상욱 선수, 신이 그야말로 매력을 다 몰빵한 오상욱 선수가요. 경기를 마치고 이런 소감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들어보고 오시죠. 네네. 긴장되는 무대에서 집중도 잘 해줬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애들한테 배워야 할 정도로 제 애들이 너무 잘 풀어줘가지고 제가 보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왜냐면 개인전이 끝나고는 단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그냥 확 놔버리고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 가서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누워있고 싶고 왜 안 그러겠어요. 정말 4년 이 순간을 위해서 피땀을 흘렸고 그리고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아마 좀 기진맥진할 수 있으니까 좀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다. 근데 팬들의 성화, 막 그런 공세, 애정 공세에 누워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금메달 2개, 이관왕입니다. 네. 사실 실력과 투지는 모두 인정받았죠. 근데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건 금빛 메달보다 이 금빛 매너입니다. 어떤 의미였냐면 네. 개인전 금메달을 앞두고선 경기를 벌이고 있을 때 정말 한 점 딱 남겨져 있을 때 상대 선수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하. 이때 사실 살짝 칼을 겨눠서 찌르면 게임이 끝나는데 진짜요? 이때 칼을 겨누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래서 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준 건데 장내에선 박수와 환호가 쏟아져 나왔는데 저건 단순히 펜싱의 매너 게임이어서가 아니라 올림픽 정식에 가장 부합됩니다. 사람들이 올림픽의 성과만 보지 정신을 모르는데 그 정신이 인간의 완성과 국제평화의 증진인데 그걸 저 한 장면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외신들이 찬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또 한 장면은 소위 말하는 요즘 인터넷 밈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뭐냐면은 바로 역시 또 개인전 금메달 앞두고선 경기를 하다가 뒤로 지금 보는 저 장면입니다. 다리를 쫙 찢는 모습인데 네. 182cm의 키에 몸무게 94kg, 굉장히 다부진 체력인데 유연성까지 가졌다는 거죠. 저 장면을 두고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완벽한 다리 찢기라고 표현을 하게 됐는데 외신이 너무 관심을 보이니까 오상욱 선수는요. 제가요? 왜죠?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돌아와 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수많은 예능에서 100번 이상 다리 찢게 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박 사건. 아니 저는 팔을 일직선으로 쭉 뻗기가 어깨가 뻗기 힘든데 어떻게 다리를 쭉 뻗어 대박 사건이. 그리고 아까 상대 선수가 넘어졌을 때 공격하지 않고 일으켜줬을 때 혹시라도 코치진들은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공격해야지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너에서도 대한민국은 금메달 딴 거잖아요. 정말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신은 불공평하다. 진짜 오상욱 선수 보면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이 또 있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빈이랑 같이 2, 3년 동안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유빈이한테 되게 고맙고 서로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해낸 것 같아서. 네. 오빠랑 고생 많이 한 만큼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지만 이제 저는 단식과 단체전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다 끝내고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 대박 사건. 삐약이 신유빈 선수 너무 귀여운데 말도 잘하고. 근데 지금 이번 올림픽에서 김묘선 기자님 진짜 우리 탁구계가 새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귀여운 탁구 스타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 탁구의 세계 탁구의 역사를 쓰고 있는 두 콤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12년 만에 한국 탁구의 올림픽 메달을 안긴 신유빈, 임종훈 선수 귀여운 콤비 되겠습니다. 진짜 경사의 네, 경사네. 맞습니다. 특히 임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19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어허. 그런데 이번에 동메달을 따면서 네. 합법적으로 큰 일을 해냈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때 또 어렸을 때부터 TV 프로그램에서 신동으로 많이 출연을 했었죠. 그래서 얼굴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또 경기 때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 고음의 기합 삐압하고 내면서 네. 별명도 삐약이 요즘에는 뿅아리라고도 뿅아리. 하더라고요. 네. 네, 급기야 이번에는요. 우리 유빈 선수에게 광고를 줘야 한다라는 야.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인즉 경기 중에도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네.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이렇게 어머나. 포착이 됐습니다. 아하.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이라도 힘을 제대로 집중적으로 쓰기 위해서 타임이 딱 될 때마다 이렇게 아까 먹었던 바나나 한 입 더 먹어야지라는 야. 모습들이 포착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국내외 팬들이 우리 유빈 양에게 광고 하나 떨어져야겠다라고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유빈 양이 그럴 것 같아요. 내 바나나 먹는 모습에 바나나?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죄송하고 그런데 최명희 원장님, 저 바나나로 경기 중에 체력이 보충이 됩니까? 네, 보충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품종 개량을 통해서 다른 과일들도 당도가 굉장히 높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 바나나는 제일 당도가 높은 거에 속했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고릴라나 침팬지 굉장히 근육이 단단하지요. 그러나 그 근육은 다 바나나만 먹고 나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당도가 높고 당이 우리 몸에서 넘쳐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 지방이나 단백질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분으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저녁에 마트에서 바나나 품절 사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최재명 교수님,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 이번에 보면 올림픽 기간에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지금 메달 초과 달성했다고 오늘 뭐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실력도 실력이지만 매너 면에서 전 세계 전 세계인들이 열광시키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매너들만 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 정신을 제대로 잘 발휘하고 맞아요. 있다. 네. 사실 메달 많이 따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코리아가 최고다. 맞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생각하는데 네. 또 하나의 사진이 사람들의 시각을 끌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북한 선수와 우리나라 선수가 함께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임종훈, 신유빈 두 선수 있잖아요. 네. 저기 지금 보면 북한 선수들이 은메달을 달성을 했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동메달을 달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상식 끝나고 나서 임종훈 선수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함께 셀카 한번 찍자. 그랬더니 수상한 금, 은, 동 모든 사람 선수들 모두가 함께 셀카를 찍게 된 거예요. 근데 저 현상도 삼성전자 덕분입니다. 아, 왜요? 뭐 지난번에 여기서 전달해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출전한 선수들의 모두 다 휴대전화를 맞아요. 지급했잖아요. 맞아요. 휴대전 다 지급했죠. 네. 원래는 시상식에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소지품, 개인 그래요? 소지품. 어허. 유일하게 휴대전화만 들고 갈 수 있도록 아하. 그것도 삼성이 제공한 휴대전화만. 네. 그래서 셀카를 찍게 돼 있었는데 아하.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갖게 됐고 하나 눈에 띄는 건 네. 지금 한국 취재진들이 북한 선수들 임원들 찾아내면 인터뷰하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네. 전혀 안 해줍니다. 어허. 아마 US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런데 네. 그런데 저 장면은 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네요. 북한 선수와 우리 선수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 보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보면서 참 좋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모습에서 우리 어떤 걸 느끼셨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예전에 어떤 나라 보면 자기가 대한민국 선수한테 져가지고 은메달 딴 사람이 악수도 거부하고 그냥 횡하니 가버린 그런 게 우리 봤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이번에 우린 동메달, 북한은 은메달인데도 배가 아파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사진 찍어야 하고 이렇게 넓은 모습, 아량 있는 모습을 우리 선수들이 보여줬어요. 정말 매너에서는 금메달을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신유빈 선수 지금 혼합복싱 12년 만에 우리 동메달 안겨줬는데 지금 개인전도 지금 8강까지 올라가 있어요. 오늘 경기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또 열심히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아니고 네. 위험한 불시착이 있었습니다. 어? 용인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난달 30일 오후에 경기 용인 소방서에 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내용인즉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30대 남성이 나무 위에 불시착을 하게 됐다는 어머나? 신고였는데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예, 영상을 함께 네네.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나뭇잎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 장면인데요. 뭐 걸렸는데 뭐예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한 남성이 어머나! 높은 나무에 불시착을 하게 된 건데요. 세상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안전장치를 연결해서 어머나!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구조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저기에 매달려 있는 동안 저분은 얼마나 아찔아찔 하셨을까요? 관련해서 당시 출동하셨던 소방관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불시착 사고 현장 도착했을 때에는 약 15m 정도 높이의 나무에 구조 대상자가 걸려 있었거든요. 산 정상 근처에 가파른 산악 지형이라 구조대원들이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산악 지형에서 훈련도 하고 많은 현장 훈련을 통해서 쌓은 구조 역량으로 구조 대상자하고 저희 구조대원 모두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나 우린 그냥 영상으로 편하게 저 상황을 본 거지만 와 저분이 15m 높이에 매달려 계셨대요.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자, 15m 자체도 굉장히 높은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저 바닥면이 평평하지가 않고 70도 경사의 비탈면이었다는 거죠. 어머나.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 더욱더 크게 다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저기에 걸린 상태로 저 남성 굉장히 패닉 상태였겠죠. 게다가 체력이 고갈된 상태였다고 하니까 저체온증도 또 의심할 수 있는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구조대원 한 명은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저 남성을 안심시켰고요. 네. 또 다른 구조대원은 그 바닥면에 있으면서 저 안전지대를 확보를 했다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결국은 안전하게 하강시켜서 구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요. 이분들이 용인소방서입니다. 용인소방서 119 구조대인데 박준영 소방교뿐만 아니라 이 동료 소방관분들 평소에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하고 이 연습했던 덕분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전국의 소방관분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